한 주 동안 잘 계셨었죠? 오늘 53페이지 할 차례죠. 53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 그중에서 계시 의무입니다. 계시는 보기 쉬운 곳에 계시를 해야 됩니다. 계시는 보기 쉬운 곳에 계시를 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자, 계시해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인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시험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인데 사업자 등록증 X로 출제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의무고, 공인중개사법상은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그게 보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보존해야 되는 거,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보존해야 되는 거는 3년짜리와 5년짜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입니다. 두 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그 다음에 5년 보존이 있는데,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5년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역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관리대장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입니다. 4개 5년입니다. 3년짜리 2개, 5년짜리 4개밖에 없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그 외에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교부는 해야 되는데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 그런데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다. 보존 의무는 없고, 다만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은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54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근데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말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5개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판 실명제로서 개업공개사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서 1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연락처는 간판에, 우리 지금 현업에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에 다 연락처 적어놨죠. 그러나 법적으로 연락처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쉽게 말하면 간판만 달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유사한 명칭,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용어만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표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제가 말 잘못했는데 보조원은 여기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조원은 그 광고할 때 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으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부칙개공, 부칙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4페이지 거기에 2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 이게 올해 신설된 용어입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필정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불법 간판, 위반 간판은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법 이름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 내용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입니다. 중개대상, 요거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는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상가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임대문의 적어 놓으면 보통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 놨어요. 그 전화해보면 건물주가 아니고 대부분 거의 99%가 개업공개사들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은 이제 그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기역에 보면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5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성명인데 이게 서브노트 원고를 제가 제출하고 나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국민참여 입법센터라고 치보면 나옵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가면은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43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43번에 맨 밑에 표시 광고해야 될 사항에 그게 뭐가 추가됐냐면 4번에 등록번호가 추가됐습니다. 등록번호 밑줄 쳐놨죠? 우리 서브노트에도 없는데 서브노트 그 54페이지 맨 밑에 55페이지 맨 위에 니은에 있는데 그 니은 뒤에다 적든지 아니면 기역 밑에다 적든지 등록번호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43번 프린트에 보면 명소, 연등성 이렇게 앞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해놨더니만 인터넷에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쉬운데요. 이렇게 해서 제 여친 이름이 소연인데 등 이렇게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암기하기 편하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해요. 이게 더 성명, 소연 등이 거기에 43페이지에 명소, 연등성보다 43번 프린터 맨 밑에 표시 광고사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별표 43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5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성명, 소연, 성명이 소연이라고요.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표시해야 된다고요. 자, 그게 성이 뭐냐면 성명, 명의, 사무소 명칭, 소가 사무소 소재지, 연이 연락처입니다. 전화번호.
등이 올해 신설될 예정이라고 지금 서브노트에도 없다고요. 입법 예고됐기 때문에 프린터 43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4번에 등록번호 밑줄 지났죠? 신설될 예정이라고요. 그 어디 가면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인터넷 치보면 입법 예고돼 있고 이게 확정이 7월 말 정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죠?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등록번호. 약간 변동성은 있어요. 입법 예고만 되어 있다고요. 등록번호. 그래서 밑줄 지났다고요. 43번 프린터 맨 밑에 까만 별표.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브노트에 없는 게 입법 예고된 게 또 25번에 보면 프린터 25번에 보면은 입법 예고되기 전에 서브노트 원고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입법 예고된 게 프린터 25번에 맨 밑에 보면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조금 전에 이 5가지 외에 이거 외에 추가로 인터넷 광고 하려면 추가로 6가지를 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라고 하면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표시 광고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적어놓은 거 할 때는 이 5가지만 표시하면 되고 인터넷 표시 광고 할 때는 이 5가지 외에 추가로 프린터 25번에 맨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 소면, 가중, 거기, 소면, 가중, 거기, 소면, 가중, 거기 6가지를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소가 뭐냐면 여기 소 앞에 이 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근데 이 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제도에 비춰볼 때 미국이나 이제 국토부 직원들이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유럽,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독점 중개를 하니까 전부 오픈을 해도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반 중개잖아.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맨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죠. 그러면 소재지까지, 물건 소재지까지 다 공개하면, 지번까지 다 공개하면 광고 낸 사람한테 올 가능성이 있냐고요. 안 올 가능성도 많잖아요. 직접 찾아가거나 다른 개업공개사가 보고 그 지번이 있으면 그 지번 직접 찾아가서 공동중개 안 하고 단독 중개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볼 때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 직원이 검토하겠다. 나중에 공포할 때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거 좀 소재지까지 다 오픈, 즉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까지 다 오픈하면 우리나라 실정에는 지금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거의 수도권에는 없던데요. 옛날에는 보면 금매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써붙여놨잖아요. 중개사무소에 벽에. 대구에는 써붙여놨어요. 그 유리창에. 못 봤어요. 유리창에 보통 매물 금매 해가지고 뭐 무슨 몇 평 아파트 적어놨어요. 지금 수도권은 그 못 적고를 하더라고요. 지자체마다 그 적지 말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안 적어놓으니까 자꾸 옆에 아파트 분유회에서 와가지고 왜 우리 아파트는 더 낮게 해놨냐, 빨리 높게 안 올리면 가만 안 두겠다, 문 닫게 만들겠다 이렇게 자꾸 협박하고 해서 아예 그런 거 적어놓지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 그 시군구 등록관청에서. 어쨌든 그때 보면 금매 해놓고 뭐 적어놓냐면 올수리, 로얄청, 적시 입주 가능, 전망굿 이런 것만 적혀 있어요. 그거 보고 못 찾아가죠. 어딘지. 근데 이렇게 다 광고해놓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소재지, 면적까지 다 해놓으면. 외국에는 독점 중개를 하는 나라는 이거 다 오픈합니다. 주인 전화번호까지. 그래도 독점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는지 간에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입법 예고되어 있다고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그 밖에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개를 지금 우리 서브노트에도 없는 거예요. 서브노트에는 왜 서브노트 원고 제가 제출하고 나서 지금 입법 예고돼 있고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 들어가 보라고. 오늘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제가 프린트 해드렸어요. 이거 지금 옛날에 받은 기억이 프린트도 있으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 해드린 거라고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프린트 잊어먹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로 다 한글 파일, PDF 파일 다 같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소면가중거기, 소면가중거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이 6가지를 일반 광고, 표시 광고할 때 플러스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총 6개, 11가지나 해야 되겠죠. 이 등록번호도 신설될 예정이고요. 간판에는 등록번호고 전화번호고 적을 필요 없다 했죠. 간판에는,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입법 예고된 거 프린트 받은 거 없어요? 프린트 받은 거 없냐고요, 이거. 있어요? 프린트를 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소면, 가중, 거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이 6가지 사항을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된다. 일반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이 4개였는데 등이 하나 더 포함됐다. 등이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도 광고할 때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54페이지 맨 밑에서 서브노트 요약집 5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지나는 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올해 신설, 이거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즉 중개보조, 왜 이렇게 중개보조원 이름으로는 광고를 못 하겠냐면은 지금 직방 같은데 중개보조원이 허위 매물을 엄청나게 많이 올린대요. 월세 40만 원, 50만 원 하는 걸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다 올려놓고 손님이 전화하면 있냐 진짜 20만 원짜리 물으면 예 있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싸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택시 타고 해서 가니까 있습니까? 물으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설득해가지고 한 설득하면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절반 정도는 욕하고 가고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계약한대요. 그래서 청약 유인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을 많이 올린다고 미끼 상품을 그런 거 못하도록 하려고 이제 중개보조원은 옛날부터 중개보조원 단독으로 광고하는 건 물론 안 되고요.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광고하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무등록자가 보조원은 등록을 안 했잖아요. 무등록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입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 이런 걸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중개보조원을 표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 공개사 성명 적고 담당 중개보조원 해가지고 추가로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보조원 이름을 아예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개업 공개사 이름을 안 적고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무등록자니까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 공개사 이름 적어놓고 담당 실장 해가지고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아예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돼요. 소속 공개사는 적어도 되겠죠. 추가로 담당 소속 공개사 누구 이름은 적어도 되지만 보조원 이름은 아예 광고할 때 적으면 안 된다. 추가로 적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보조원 단독으로 광고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무등록업자니까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 공개사 성명을 적으면서 추가로 담당 실장 보조원 누구 이렇게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자, 55페이지 양가로 2번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올해 다 신설됐으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시장 질서를 왜곡한 걸로 보고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되고 만약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쉽게 말하면 허위 매물 올리는 겁니다. 기억해 보니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니은에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광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금 입법 예고만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는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령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광고 내놨다가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잖아요. 거래 성사되고 나는데도 계속 광고해놓고
광고 안 내리면 역시 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돼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이게 말이 되냐. 매도 의뢰인이 거래했다고 개업공개사한테 통보해 줄 의무도 없고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가지고 광고 계속 올려놨다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엄청나게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 뭐라고 하지? 그걸 추천이라고 하나? 좋아요? 아니 뭐지? 뭐 하는 게 있던데 그 좋아요라고 해요? 뭘 하지? 추천인가 뭐 그 동의하는 게 뭐 10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얼마 몇 명 넘어야 답변하죠. 20만 명 한 달 안에인가 뭐 20만 명인가 넘어야 답변하는데 그 20만 명은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그 대다수 국민들은 개업공개사 그렇게 해도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우리는 한두 명이 그러면은 전체 이미지가 타격을 입죠. 어쨌든 이제 그 광고 내놓고 매물이 거래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사실 무능한 거예요. 계속 소통을 하고 전화하고 자주 연락을 해봐야 돼요. 거래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리도 안 하고 거래된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무능한 거죠. 그런데 뭐 당장 어제 거래된 거 오늘 안 내렸다고 그냥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법 적용을 할 때에는 아마 탄력적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허위 매물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 이게 일본 말이 아니고 영어인데 그냥 한글처럼 법조문에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어요.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화면 그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죠. 그러니까 감시, 감독, 뭐 관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 올렸는지를.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뭐 닥터아파트, 부동산 1사, 부동산 뱅크 이런 거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고 포털 사이트가.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23번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확부모 추 개운해 명령 개운해 공 명령교 지금 다른 법에도 다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형법에도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생겼죠. 판사마다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같은 살인죄라도 이렇게 살인하면 양형 기준은 뭐 10년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 양형 기준에 위반해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적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500만 원 이하이면 공무원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누구는 50원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요거는 구체적 기준이 500, 요거는 400, 요건 300,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이건 200. 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이 개별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500만 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구체적 기준이 400이면 2분의 1을 늘리면은 600에서 600에서 2분의 1을 줄이면 200이잖아요. 이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600은 안 되고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게 3개가 신설됐다고요. 이 3개가 23번에 요 3개 밑줄 지났나요? 23번에 프린트 23번에 2번, 3번, 4번 밑줄 지놓지 않았어요? 올해 신설됐다고 이 3개가. 부가 뭔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 모,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 모니터링 결과의 위반 행위 확인 및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했는데 거부한 경우, 추가 정보 게재 요청 거부, 추. 3개가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으로 신설됐다고요. 이 3개가.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8월 21일부터 시행되니까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번 간판철거입니다. 간판철거는 기억에 보니까 사무소 이전 동그라미, 니은의 폐업 동그라미, 디귿 등록 취소 3개만 간판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휴업이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런 거는 간판철거할 필요 없죠. 휴업,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프린트 42번에 1번, 2번 밑줄 치세요. 42번. 이 프린트만 정확하게 알면 진짜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부했던 분들이. 42번에 1번, 2번에 있잖아요. 6개월. 그 다음에 11번 휴업도 6개월이죠. 1번, 2번, 11번 밑줄 치시라고요. 그 6개월 동안 사무소 문 닫는다고 간판 뗄 필요 없다고요. 왜? 간판 뗐다 붙이려면은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차도 와야 되잖아요. 그 뭐 차 와가지고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뗐다 붙였다 하면, 그래서 6개월 정도 휴업하는 경우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다고. 사무소 이전하면 다시는 안 올리고 생각하고 옮기는 거죠. 폐업 시험에 폐업의 경우 휴업기간, 폐업기간을 휴폐업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휴업이나 폐업하려면 휴업기간, 폐업기간을 휴폐업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휴업기간은 기재해야 돼요. 휴업기간은. 근데 폐업기간은 문 닫는데 뭐 3년 폐업할 거다, 3년 후에 개업할 거다 이런 걸 적을 필요 없죠. 언제 개업할지 몰라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폐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폐업기간은 안 적어요. 휴업기간은 적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히 폐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은 간판 떼야 된다고요. 사무소 우리 이사 가는 경우나 똑같잖아요. 사무소 이전이나 이사 가면,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한 30번 정도 이사 갔더라고요. 주민등록 초본 떼보면 나오잖아요. 물론 통반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주소만 바뀐 것도 있고요. 어쨌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군대 가면서 집으로 옮겼다 막 이렇게 여러 번 옮겨가지고 한 30번 가까이 옮겼는데, 살았던 집에 다시 이사 간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나와서 자취하면서 많이 이사를 했어요. 이제 그가 지금은 이사 한 번 하는 게 스트레스가, 배우자 사망했을 때, 자식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고 보면 이사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50이래요. 50. 엄청나게 스트레스 큰 거예요. 이사하는 게. 그래서 사무소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3가지만 간판 철거해야 된다. 3가지. 휴업이나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 자, 맨 밑에 56페이지. 간판 철거 안 하면, 간판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뭐 여러분들도 이게 굳이 필기를 안 해도 자료는 다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지겨우면 여러 번 들어가지고 지겨우면 필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잊어먹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금방 눈으로 이게 어떤 분은 프린트 이걸 56페이지에 다 손으로 적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개씩 암기를 하니까 90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하루에 56개 다 하기는 좀 힘들고 오늘 뭐 나오는 거 예를 들면 23번 이거 확부 뭐 이거 3개 나왔으면 나머지도 그냥 같이 한번 보고 암기해보고 또 잊어먹고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되죠. 청문하려면 미리가 아니라 미리 청문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청문 절차는.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이 법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이게 생긴 이유가 왜 생기냐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 끊기면 4만 원짜리 계속 안 내도 더 돈이 더 붙는 게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끊기는 건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 과태료 500만 원 받아도 빨리 내면 20% 할인해 주잖아요. 우리 교통법규 위반에도 마찬가지죠. 20% 할인해 줘요. 500만 원이라도 빨리 내면 5, 20, 100만 원 할인해 줘요. 그 저한테 현업에 있는 분이 묻더라고요. 과태료 끊겼는데 400만 원 빨리 내면 80만 원 할인해 준다는데 빨리 내는 게 좋겠냐.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게 낫겠냐.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거 없냐면 그 미용실 한다고 얻었는데 수도 위치가 설명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변심한 거죠. 이제 다른 데 막 미용실이 많이 있고 이게 처음 생각했던 거 다르니까 변심을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잘못으로 확인 설명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수도 위치, 물 나오는 위치 똑바로 설명 안 했다고. 개업공개사는 억울하죠. 내가 그런 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자기는 했다고 주장하고 그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적혀 있지는 않고 억울하긴 억울한데 그래도 억울해도 웬만하면 빨리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 변호사비 500만 원 들여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패소했어요. 그럼 돈 다 내고 변호사비까지 들어간다고요? 또 이게 공동중개를 했는데 공동중개를 하면 400만 원을 부과하면 한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 양쪽에 다 부과해요. 양쪽에 다 400씩 800에 그럼 공동중개했으면 그 사람은 100만 원만 물어주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100만 원 달라는데 100만 원 안 주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800만 원 내고 소송비 변호사비까지 5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참 억울하죠. 이제 그래도 참 어쩔 줄 하여튼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잘 판단하시라고요. 무조건 의뢰인이 긁고 넘어지면 개업공개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지만 100%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100% 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자, 57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인데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물가 수준입니다. 우리 프린터 10번에 있는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10번에. 자, 일단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 하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자, 이 중개계약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말로 하고 있죠?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시만요 하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놔요. 은행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 거 꺼내놓고 한 줄 돼 있다고 적는 게 매물 접수대장 보면 그럼 이름, 전화번호, 뭐 그
어디 어디 주소 이렇게 적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끝낸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의뢰인이 이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서면으로 문서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본 거죠. 왜? 이 중개보수도 적었기 때문에 중개보수 같은 거 초과해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오면 말로 구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적으면 의뢰인,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래서 의뢰인한테 유리하고 개업공개사는 또 왜 유리하냐면 만약에 자기들끼리 손님 구경시키러 데리고 갔는데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복비 줄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래 계약을 해버리면 말로만 중개계약을 했으면 내가 중개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죠. 근데 중개계약서가 있으면 그 중개계약서를 근거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했다는 걸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걸 입증하면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못해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거든요. 물가 수준,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그 2장 중에서 10번에 있는 물가 수준 요것만 그냥 대가리만 적어놨어요. 무슨 대가리인지 표시 안 해놓고 나머지는 다 표시해놨죠. 오직 요것만 물가 수준이라고 적어놨어. 왜냐하면 이게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대가리만 적어놓은 거라고요. 물가 수준. 시험에 7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미 작년에 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출제됐어요. 올해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57페이지 다시 표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와 개업공개사 의뢰인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가 똑같다고요. 자,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58페이지 1번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1번 2번 동그라미 하시라고요. 62페이지와 58페이지 즉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1번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 그 뒤에 있는 모든 서식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과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똑같다고요. 찾았습니까? 58페이지와 62페이지 1번 2번만 달라요. 즉 전속 중개계약은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니까 한 사람에게 전속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놔도 된다고요. 여기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고도 또 다른 데 가서 내놓을 수도 있다. 다른 데가 팔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요. 1번 2번만. 자, 그 다음에 다시 57페이지 동그라미 1번 2번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도 표준이 되는 서식을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58페이지 이게 법정 서식입니다. 이 법정 서식이 있는데 그게 3번에 보니까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우리 프린터 43번에 3번 4번 프린터 43번 3번 4번 밑줄 치세요. 프린터 43번 3번 4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모두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5개월로 약정한 경우에도 3개월로 단축된다. X죠? 원칙 3개월이지만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다고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자, 58페이지 그 을의 의무사항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번 갑 권리 의무사항. 갑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번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 없고요. 3번 유효기간 했고요. 중개보수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을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1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액을 환급해야 된다. 옛날에는 초과해서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사실. 근데 지금은 초과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받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751조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 받을 수는 없고 위자료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개인 재산을 남용해서 받아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손해액이 3억을 손해액 발생시켰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즉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보험회사에서 배상한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합니다. 그럼 결국 다 토해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3억을 전부 다. 그래서 손해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보험 들어놨다고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개업공개사가 다 구상권 행사 당한다고요. 이렇게 말했더니만 네가 무섭게 말해가지고 자격증 안 따야 되겠다. 따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거의 청건하면 확률적으로 한 건 이런 사고가 생길까 말까 해요. 지금 10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한 달에 10건씩은 하거든요. 1년에 10만 명이 100건 하면 얼마입니까? 한 몇백만 건 중에서 지금 손해배상 나간 게 1년에 한 100건도 안 돼요. 지금 협회 공제금 나간 게. 그럼 확률은 청건 해도 한 건 사고 날 확률도 거의 없어요. 저도 거의 뭐 한 7, 8년 등록해 있었는데 한 번도 손해배상 해준 적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아주 무식하게 그냥 처음부터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은 사고 나겠죠. 언젠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개업공개사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은 아예 뭐 그냥 탈법행위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한번 나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사고가 안 생깁니다. 보통은.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도 적고요. 맨 밑에 서명 또는 인입니다. 서명 또는 인, 또는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죠. 여기 보면 의뢰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적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생년월일까지 적어요. 근데 제가 현업에서 실장하면서 젊은 여자분이 집 내놓으러 왔는데 제가 전화번호만 묻고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 물었더니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 사장님이 왜 이름은 처음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겠냐고 한 30분 잔소리 들었어요. 그 이름도 못 묻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냥 전화번호만 묻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이름을 적어야 되는 이유가 왜 적냐면은 나중에 몰래 자기들끼리 그래 하면은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를 특정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돼요. 그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생년월일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소장 접수해가지고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 떼줍니다. 그 등본 첨부하라고 그래요. 소장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그래서 이 인적사항도 가급적이면 적는 게 좋아요. 아무도 이런 걸 안 묻는데 나 혼자만 물으니까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죠. 현실은 지금 이름도 못 묻고 거의 말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이렇게 한 번도 적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간행에 이게 못 적어요. 이름도 못 묻는데 이게 생년월일까지 물으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왜 생년월일 왜요? 하고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런데 너만 왜 연락이 하냐 이렇게 따지면 골치 아프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59페이지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맨 위에 권리 이전용, 그 다음에 밑에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즉 매수인 임차인하고도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이전용에 보니까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 중개의뢰금액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은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거래 그 밖의 희망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옛날에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누구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게 실무 지문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등기 명의인하고 해야 된다. 소유자하고 해야 된다. 계약. 등기 명의인 X고 진정한 소유자하고 해야 되죠. 등기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니코틴 살인 집보면 나옵니다. 니코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리 부인입니다. 남편을 정부하고 A라는 정부하고 정을 통한 남자가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이 아니고 지금 뭐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정을 통한 지아비를 정부라고 불러요. 그 정부하고 둘이 니코틴으로 살해해가지고 자식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혼자밖에 없어요. 단독 상속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선의의 제3자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인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기 전에 팔았어요. 밝혀졌다고요. 그러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살해를 한 자는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 1순위, 직계 존속 2순위, 형제 자매 3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4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촌이 있더라고. 삼촌이 누구냐면 조카가 삼촌이잖아요.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니코틴 살인 치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휴대폰을 치보시면 제 눈만 안 쳐다보고 치보면. 그래서 이 조카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등기 명의는 어린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그 뭐 이해 안 된다고요?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인터넷에 치보라고. 이게 지금 한번 치봐요. 그 치보고 읽어봐요. 사건 내막을.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등기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 등기부를 믿고 샀으면 손해본 사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 말이? 근데 왜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요? 아니, 그럼 억울한 사람 다 봐주려고 하면 이 세상 돌아가지도 않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누구 법명언에 보면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병은 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30년 감옥에 가 있어요. 30년 징역받고 그 뭐 감옥에 나오면 받을 거예요. 적해 재산 다 빼돌렸으면 못 받는 거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냐고. 돈 없는데 안 주는 거는 끝이에요. 민사상은. 돈 없어서 안 주는 거는. 지금 징역 30년 선고받았을 거예요. 치보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는 죽자마 이런 거 죽자마자 이게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벌써부터 상속 등기부터 해가지고 잽싸게 팔아먹는 거 이런 건 좀 의심을 해야 된다고요. 보통 사회 통념상 죽고 나면 장례식 치르고 좀 어느 정도 몇 달 지나고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막 죽자마자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상속인으로 명의 넘겨가지고 또 바로 팔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중개한 사람은 뭐 책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악의가 아니잖아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개업공개사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아마 거의 손해배상 비율은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크게 책임이 퍼센트가, 보통 개업공개사의 가실 비율을 뭐 예를 들면 5%로 보면 상당하다 이렇게 판사가 정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책임져야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개업공개사도. 없어요. 안 나와요. 인터넷에 치니까. 네? 한번 읽어봐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의심해야 될 사람 1순위가, 저는 그래서 와이프하고 밥 먹을 때도 국그릇 바꿔가지고 먹어야 돼. 제가 먼저 안 먹고 지체 없이 바꿔가지고 먹어야 돼. 갑자기 막 자꾸 먹으라 하면 더 안 먹어요. 뭐 갑자기 막 저보고 먼저 먹으라고 자꾸 주고 이런 경우는 너무 당신부터 드세요 하고 잘 안 먹어요, 제가. 자, 여기까지 하고 60페이지 전속 중개계약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